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음, 네, 파트 7을, 척추동물의 도래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척추동물 이전의 동물들이 어떤 바우플란에 따라서 설계가 됐는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지금 7, 8에는 결국 이 척추동물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동물이 어떤 바우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인간 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마지막 파트 8에는 뇌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 챕터에는 척추동물과 바우 플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계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좌우대칭 동물문에는 서로 다른 바우 플란이 한 28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27개가 무척추 동물문으로 됐고, 그중에 성구 동물이 23개, 나머지 4개는 후구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 하나, 척추 동물은 그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척추 동물이 신체가 독특하기도 하지만, 결국 무척추 척삭 동물의 바우 플랜에서 진화해 왔다는 게 여기서 인상적인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척삭 동물의 이름이 척삭에서 왔듯 척추 동물의 이름도 등뼈를 형성한 작은 뼈들인 척추교로에서 왔다는 게 맞다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네, 척추 동물은 하나의 문만 존재하고 그래서 물고기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들이 겉모습이나 생활 환경은 다 달라도 척추 동물이라는 거대한 바우 플랜 하나를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척추동물 성체 특징과 척삭동물 간의 특성을 좀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척추동물은 분절된 등뼈, 그리고 등뼈에 고정된 내골격, 뭐 갈비뼈나 그런 뼈들을 말하고, 어, 척추의 머리 부분에 두개골을 보호하고 그 안에 뇌가 잘 발달된 뇌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삭동물은 등 쪽에 빈 신경삭을 통해서 척삭이 있고, 뭐 항문 뒤 꼬리, 막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척삭에서 척추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창고기라는 동물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팔라프라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팔라프래요. 아, 네, 막 다 흑백 그림밖에 없어서 어, 그냥 이런 그림 찾아봤는데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오, 척삭동물로 돼 있는데 얘가 왜 지느러미 막 장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살랑거리면서 움직이듯 이 친구도 척삭을 그렇게 흔들면서 물결을 헤엄치듯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조가 이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사냥을 하거나 뭐 이동하면서 사냥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하지 못해서 얘가 이동할 땐 이동만, 사냥할 땐 사냥만 한대요. 근데 음, 이동하면서 사냥을 하지 못하니까 어디 그 뭐 모래나 이런 곳에 몸을 박아두고 수동적으로 오는 먹이들 받아 먹는 식으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천국이는 이렇게 행동 자체가 유연하지 못해서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넓은 활동 범위를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 여기 그 뭐야? 그럼 척추동물은 어떠냐? 척추동물은 이런 척삭동물들이랑 달리 이 중추신경을 보호해주는 분절된 뼈들이 단단하게 어, 지지를 해줘서 좀 더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야생에서는 뭐 사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포식자들에게서 도망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적인 안정감이 생기면서 이런 척추동물들이 더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척추동물의 뭐 특징적인 걸 말한다면은 뭐 척수가 목 끝에서 뇌가 연결돼 있고 그 뇌는 머리뼈가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데 그 신경삭을 분절된 뼈들이 다 감싸면서 더 단단하게 움직여주고 그리고 그 척추에서 다른 뼈들이 돋아나서 뭐 꼬리뼈, 갈비뼈, 팔다리뼈
들이 나와서 다른 뭐 그 위에 근육이 덮어지든 아니면 내장을 보호해주든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뼈대가 제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구조는 저희 생선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는데 그 생선을 바르면은 그 살을 반으로 자르면은 그 안에 음. 갈비뼈나 내장을 제거하고 꼬리뼈를 잡고 쭉 올리면은 머리뼈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척추동물이 다양한 그 형태를 뭐 다른 그 동물군이랑 달리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어, 가운데를 그 가로지르는 척추뼈에 뭐 다른 뭐 커다란 뼈나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리고 저렇게 많이 드러났네. 맞습니다. 그래서 척추라는 그 구조물 하나가 생기니까 이 친구들이 더 환경에 유동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다양한 종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함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동물의 바우플란이 생긴 초기에 그 유전자를 제어하면서 발달을 한다고 하는데, 어, 호메오박스라는 유전자가 이런 신체 형성에 큰 역할을 준대요. 그래서 뭐 식물과 균류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기체의 신체 설계에도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어, 특히 어, 이 중에서 어, 혹스 유전자라는 게 그 대칭형 설계를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이 유전자가 후구 동물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특성을 부여해서 어, 뭐 다른 신경계에 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뭐 크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뭐 내부 기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 어,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대칭 동물이 공통 바우 플랜을 공유하는 이유 묻는다면 어, 그 이 부분은 제가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나네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잠깐 올라가 봐요, 잠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좌우대칭, 예. 네. 공유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유사체를 공유하는 점은? 숫자가 두 가지잖아요. 홈메오 박스 유전자가 전에 그 어? 정답. 교수님, 네, 마이크가 살짝, 아까 근데 사모님 목소리는 엄청 크게 잘 들렸는데. 이게 저기랑 차량이랑 연결돼가지고 차에 있는 마이크하고 연동이 되나 보다. 아, 그 마이크 네, 차량 끊으세요. 그, 교수님, 그 폰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게 그래도 나가는 거 아니죠? 아,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해. 알겠습니다. 일단 쭉쭉 진도를 예, 빼겠습니다. 이들 진도 나가면서 좀 더 네.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 기억하기로는 이런 파워 플랜이나 그 좌우대칭 구조가 계속 유사한 그 유전자를 계속 중복하게 해서 그런 복잡성이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유류 이전의 다른 종들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유전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척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바다에서 척추 동물의 첫 번째 출발이 해양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서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무척추 척삭 동물과 어류 사이의 중간 형태인 이 하이코엘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국 쪽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부여가 됐는데 이 친구가 강한 척추가 있다기보다는 척삭이 분절이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해서 척추와 척삭 동물의 사이 중간 진화 형태가 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어, 그래서 이 진화의 중간 다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분절이 돼 있네, 진짜. 네. 이 친구가 척추가 분절이 된 건 아니고 이 척삭의 모양이 그 그러니까, 분절이 된 형태로 조금씩 진화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척삭이 점점 뼈의 형태로 뼈가 덮어지는 형태로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3천만 년 전에는 이런 동물이 나타났고 그 다음 5억 2천만 년을 되면은 그 캄브리아기 폭발이 있는 동안에 어류가 탄생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초기 어류는 아직 뼈는 없지만 연골로 이루어진 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연골 어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음, 연골 어류의 특징은 뭐 항상 턱이 없어서 항상 입을 벌리고 다니고 그 원시치아가 여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기와의 차이를 아, 창고기와의 차이, 창고기와 비교를 하면은 이 진화가 어떻게 됐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창고기는 이동과 사냥을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수동적인 여가 형태를 가지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자신의 몸을 을탁시키고 오는 영양분들을 섭취를 하는 형태였다면, 이 친구는 이제 이동을 하며 사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가미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어, 이런, 어, 플랑크톤이 이런 것들로만 영양분을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산소까지 같이 섭취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칠성장어와 먹장어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생물의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큰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무언가를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그 뱀을 보면은 약간 네. 척추가 걔들이 없잖아요. 아, 뱀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런 건 있고, 네. 물퉁물퉁한 건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해 보이네요. 맞아요. 다 허리 이렇게 하면서 네,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오히려 형태, 미꾸라지는 뼈가 있는데, 뱀이 뼈 없죠? 뼈 어, 있나요? 뱀도 뼈가 있지 않나요? 뱀뼈 있죠? 네. 뼈 있어요? 네. 네. 아, 그런가? 내가 뼈를 왜 못 봤지? 척추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뱀장어가 뼈가 있듯이 뱀이 있습니다. 네. 저도 뱀들은 뼈가 아,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있더라고요. 그러게. 네. 신기하네. 그- 그래서 아가미에서 턱으로 이제 다시 1,000만 년 정도 지나면은 초기 척추동물의 바오 플랜이 좀 크게 격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어류들이 턱이 없는데 이때부터는 아가미가 턱으로 진화를 하면서 일부가 강력한 턱 근육 그리고 치아를 가진 턱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나 홍어들은 강력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빨로 먹이를 먼저 으깨고 어, 그 안에서 부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입에서 으깨고 삼켜서 넘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중 몇 명은 상어 같은 어류가 돼서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치악력으로 그
이 생태계의 강한 포식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어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들을 말을 해줬는데, 경고러, 뭐 유악어류 중 골격이 뻘을 이루어진 집단, 뭐 4억 8천만 년 전에 등장을 하고, 뭐 식성은 뭐 육식성, 초식성, 잡식성, 점점 그 섭취할 수 있는 식성의 범위, 섭취하는 영양분이 점점 넓어지는 모양새를 계속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초기 경고러들을 보면은 초기 어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고기 형태를 점점 갖추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 베스, 연어, 고등어, 우리가 알 법한 물고기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그 종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뭐 부채꼴 혹은 빗살형 진어를 가지고 어, 작고 많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미는 척추동물 배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데, 이런 유악어류들이 아가미를 뭐 호흡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불에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 아가미를 통해 받은 전환시킨 산소로 호흡을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불에 담아서 계속 뜰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 경구러들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또 호흡도 하고 뭐 뜨고 가라앉을 수가 있지만, 상어 같은 연골 어류 등은 계속 움직여서 바닷물이 아가미로 들어와야지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불에도 없어서 헤엄치지 않으면 가라앉거나 죽는데, 그래서 앞으로 오는 물살이 있지 않은 이상 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어는 계속 그러니까 살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네. 예,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호흡이 불가능해서 어떤 해류를 타지 않는 이상 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멈추면 바로 얼마 살지 못한다, 어, 라고 합니다. 야, 그 상어가 그러면 불쌍하다. 피곤하게 예, 피곤하게 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안 좋지. 그러네요. 예, 사람 보이면 한번 코로 들이받고, 응, 그러니까. 예, 원래 아프면 속이 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음으로는 경고러의 다른 육교어류라고 하는데, 이 어류가 지금은 거의 다 멸종한 상태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중요한 게 이 어류가 본격적으로 척추동물로 진화하는 새로운 중간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 친구가 좀 커다란 지느러미들이 대체로 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쌍을 이루는 지느러미들, 그리고 이 지느러미 안에 꽤 크고 강한 근육 조직들이 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무트로 나오면서 팔다리의 형태, 뭐 관절 사직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경고로의 육귀어류의 진화 형태가 육지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다 멸종해버렸지만. 그래서, 그 계속- 연고로하고 네. 경고로의 차이가 그 뼈가 연하다는 얘기인가? 연고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 저도 그, 딱 제가 서치를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연과 경 이야기 듣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기 한자로 보면은, 보면은 연고로는 연하다는 뜻이고 네, 맞습니다. 경고로는 딱딱하다는 뜻인데 네, 그 뼈가 우리 사람은 이제 경고로울 거 아니야, 사람은. 죠. 그렇지? 어, 딱딱한 뼈. 네, 우리 경이죠. 경이고 네. 연골은 연고로 약간 딱 그 흐물흐물한 뼈? 네. 물렁뼈. 여기 보면은 연골 강이라고 하는데요. 연골은 뼈 대신 연골로
이제 된 골격을 가진 이제 물고기인데요. 상어, 가오리. 약간 우리가 이제 뼈가 물렁뼈가 있다고 하잖아요. 물렁뼈도 있잖아요, 사람도. 그때 네. 닭 같은 것도 물렁뼈가 가슴살 같은 데 있고. 근데 그 딱딱한 경골도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연골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연골로만 이제 그걸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사람도 무릎이나 이제 저기 네. 뭐야, 이게 팔꿈치, 그러니까 손목 이런 데는 음. 연골이 있잖아, 그 안에.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길다란 뼈는 경골이고 예, 그 뼈를 마디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은 연골이잖아.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딱딱하지가 않지. 그 네. 물렁물렁하지 사실은. 그래서 무릎이 나이 들면 아픈 이유가 그 연골이 상해서 그 그렇죠. 무릎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동물 가운데는 그런 연골로만 돼 있는 그 동물이 있다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치를 또 해봤는데, 음, 그, 상어 가오리가 수영을 하지 않으면 호흡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연골에 영향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연골이 유연하고 가벼운 그 형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음. 얘네들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뼈까지 무거우면은 아마 다 멸종해버려서 얘네들이 연골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상어포 이번에 재단에 상어포 보니까 볼이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기하네. 대신 뭐 몇몇 부분들은 좀 이빨이나 이런 것들은 강한 그 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도 결국 연골 있고 경골 있고 하는 것처럼 좀 비율 차이로 많이 갈리는 것 음. 같아요. 음. 다음으로 연골이 왜 그 콜라겐이 많고 네. 그 도가니탕 이런 거 연골이잖아.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물질 구성 자체가 네. 뼈의 구조가 연골은 다른 것 같아. 이 네, 딱딱한 뼈가 맞습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연한 물질들이 이게 뼈처럼 형태는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물렁뼈 같은 역할. 네. 그러면 아까 고등어 무슨 상어 뭐 얘들이 다 연골 종류면은 그런 뼈를 먹는 거는 괜찮겠네. 어, 그, 연고로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예. 고등어 이런 뼈 있는 애들은 막 잘못 먹으면 목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경고로까지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바다에서 이야기가 얼추 마무리가 되고, 이제 육지 쪽으로 넘어오는데, 어, 지금 가장 주목하셔야 할 거는 여기 보이는 전체화면 안 했네요. 어, 여기 보이는 그 피셔보드라는 녀석인데, 피셔포트? 피셔포트? 예, 피셔보트가 중요하다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육기어류에서 진화를 한 형태인 것 같아요. 3억 7,50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 어, 이 친구가 좀 커다란 지느러미가 점점 중말을 닮은 입모양의 사식 관절로 변하면서 얇은 해저 쪽을 걸을 수 있게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얇은 해저 쪽으로 나오면서 아가미도 있고 원시폐까지 생기게 돼서 더 많은 산소들을 섭취를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얕은 물 쪽은 다른 뭐 생물체가 많이 없을 테니까 그쪽을 이 친구들이 독차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피셔보드가 좀 더 진화를 하면서 초기 양서류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음. 음, 네, 그렇다고 이 정도 크기를 가진 동물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는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무언가를 섭취를 하니까. 그래서 선발대 같은 생물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먹어야 될 것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그 호흡을 하면서 우선은 충분한 산소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올라온 식물들이 계속 그 산소를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이런 식물들이 뭐 이끼에 해당하는 식물들이 넓게 퍼지면서 이런 그 피셔보드 같은 친구들이 올라왔을 때 충분한 산소와 그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식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시는 것처럼 산소가 있으면서. 네, 그 되게 양서류가 육지로 나온 거는 3억 7,500년 전이고, 네, 식물은 그거보다 2억 2,500년 전에, 5억 년 전에 육지에 이미 올라와서 네, 광합성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초식 동물들의 먹잇감이 됐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음, 어, 어, 그래서 처음에 그 육상동물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놀이개류가 된대요. 그래서 그 무척추의 성구동물인 놀이개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끼 같은 초기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때쯤이 되면은 그 생명체들도 동물들도 점점 무 쪽으로 올라오고 식물도 다양하게 생기는데 그 육상 동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이제 지표면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대요. 그러면 식물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계속 받으면서 그리고 성구 동물의 포식을 피해서 그 다양하게 종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어, 이들을 먹는 뭐 육상 동물들은 우리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다양해졌네. 더 다양한 영양소 그리고 더 많은 식물들을 섭취하게 되고 어, 뭐 곤충, 뭐 거미 같은 다양한 생물까지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국 이후에 양서류가 육지로 결국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다른 동물들이 없어서 어, 양서류가 그 당시에 그 생태계 정점을 취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공룡들이 양서류죠? 그러니까 파충류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그렇죠. 이야기에도 결국 공룡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공룡이 무슨 파충류다 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공룡까지만 아, 말해서 공룡. 네. 그 이야기는 제가 답해 드릴 수가 없을 것 뒤에 같아요. 나타나지. 네. 양서류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 그렇죠. 파충류, 공룡 이런 식으로. 어, 그, 양서류가 전형적인 게 개구리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 개구리, 워낙 거북이 그 이런 것들. 그 육지에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양쪽 다. 그러니까 육지에 먹을 게 많으니까 네. 음. 공룡들이 그 살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공룡 그러니까 이야기 이게 나올 때 이런 걸 공진화라고 그러잖아. 공진화. 네. 같이 진화한다고. 네. 그러니까 양서류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얘들이 이산화탄소를 분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산소를 호흡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 동물은. 네. 그렇죠. 근데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또 흡수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한다고. 음, 네. 그러니까 식물은 동물들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산화탄소 양이 풍부해지면서 더 다양한 식물종이 생기게 되고, 다양한 식물종이 생기면서 얘들이 산소를 또 내뿜으니까 그 동물들이 올라온 놈들은 또 산소를 먹고 더 다양하게 또 발전을 하면서 번식을 하고, 이게 이제 양쪽이 서로 도와주는 공생 관계가 된 거지.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네. 네. 그 모기가 똑같으면은 그게 안 됐을 텐데. 그치? 먹는 게 서로 다르고 뱉는 게 서로 달라서 네, 그게 동물하고 식물하고는 공생 관계구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놀라웠었던 게 그냥 토양이 됐으니까 이 친구들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계속 하겠다라는 식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올라와서 환경이 변하고 우리를 먹으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진화를 음, 해버리자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아,
대자연 놀랍다 생각 들더라고요. 자연은 놀랍죠. 네. 놀라울 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맞아요. 아, 우리 지금 식물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동물 얘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음, 그럼 다음은 이제 결국 양서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양서류, 그러니까 묻과 물에서 둘 다 생활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체외수정, 유성생식을 주로 하고 젤리 같은 걸로 코팅된 알을 낳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3억 3천만 년 전쯤에 나타나게 된 것 같은데 뭐 새로운 강의 사시동물 출현, 양막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체내에 어, 생식을 할 때 막 코팅이 된 곳에 그 정자를 뿌려서 태아가 만들어지는데 어, 뭐야, 어, 폐로 주로 호흡을 해서 무트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척추동물 중에 물 밖에서 최초로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된 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음, 친구들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어류 음, 같은 애들은 알을 밖에다 낳고 밖에서 수정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 몸 안에다가 그 이런 음, 몸 안에서 수정을 받고 그 이 맞아요. 양막낭에서 점점 단단한 껍질로 변해서 그 껍, 그 단단한 껍질을 밖에 낳게 되면은 그게 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태아를 배 안에서 키우는 체내 수정 그 결, 그 뭐야 수정을 체 내에서 우선 해야 되다 보니까 외부 생식기가 이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양서류 다음에 진화를 하게 되는 모든 척추동물들에게는 다 외부 생식기가 있는 채로 진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파충류, 조류, 포유류 다 여기서 비롯된 진화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류 때, 그러니까 어류가 아니라 그 척추동물 가운데서 바다에서 네, 사는 놈들은 알을 낳고 네, 그리고 체외 수정을 하고 네. 그렇죠. 얘들이 양서류가 되면서 밖으로 그러니까 알을 낳아도 이미 수정된 알을 낳는 거지. 네. 그러니까 거북이가 전형적이지. 거북이는 음, 알을 낳으면 그 바깥에서 부화가 되잖아. 네. 예. 그리고 아예 몸속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낳거나. 네. 음. 뱀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뱀이 그 걔는 파충류니까 이게 몸에서 알로 사실은 생기는데 얘가 낳을 때 부화가 돼서 나온대. 그래서 그 아, 상모사는 마지막 놈이 꼭 지 엄마를 물어가지고 그래서 상모사는 새끼를 절벽에서 낳는다 그러대. 아, 그래요? 그래요? 절벽에서 나서 낳는 대로 떨어지게 만든대 새끼들이 절벽 밑으로. 어, 왜냐면 걔가 땅바닥에 있으면은 지 엄마를 물으니까. 음, 근데 그 마지막 놈이 꼭 문대 지 엄마를. 어떻게? 물면 엄마 죽는 거예요? 그 엄마 죽는 거지 새끼 낳고. 헐. 새끼가 물어도 죽나요? 되게, 그럼 되게 약한가? 독이 자기 네. 이빨에 있을 때는 자기 아, 독을 먹어도 괜찮지만 네. 이게 이제 몸을 물면 독사도 독사에 물리면 죽어. 아, 와. 피, 그러니까 심장에 독이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음, 소화기관 내에 독이 있는 거는 괜찮아. 그래서 뱀 독을 먹어도 사람도 안 죽잖아. 근데 물리면 죽는 거가 그 독이 심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피가 마비가 돼가지고 죽는 거지. 음, 아유. 이 독은 누구나에게 다
위험한 거네. 예, 그러니까 왜 도마뱀하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영상 보면은 그 도마뱀, 악어, 독사 얘들이 싸운다고 그 피죽리끼리 쥐들끼리 네. 그러면은 막 물고 물어 뜯고 할 때 물린 놈이 죽는 거야. 먼저 물린 놈이. 맞아요. 걔들이라 해서 독에 저기 면역이 돼 있는 애들이 아니더라고. 아, 저는 전혀 놀라운 생각 게, 못 했네요. 네, 낳자마자 독이 있다는 게 좀 당황스럽네요. 그러게 새끼가 낳자마자 이빨에 독을 품고 나온다는 게 낳자마자 떨어뜨리고 낳는데 이유가 있네. 다, 이 양서류는 어류는 이런 젤라틴 같은 곳에다 놨다가 점점 몸 안으로 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파충류가 등장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양서류하고 파충류하고 좀 느낌이 많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물에서 주로 살진 않지만 사지가 길어지면서 육지를 더 넓은 반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이 친구에서 다시 조류와 포유류로 분화가 되는데 친구들이 넓은 다리로 육지를 널리 다니니까 어, 인지하게 되는 공간 범위가 넓어지고 이걸 처리하려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압력으로 내가 점점 커지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충류 쪽은 그냥 당국류, 석영류 결제되었습니다. 뭐 이런 종들이 있는데 이 당국류라는 친구가 포유류의 조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단공류의 궁자는 무슨 궁자야? 팔공자인가? 네, 당국류의 활공자입니다. 단공류의 의미가 뭐야? 당국류의 어, 남국류? 해골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남국류? 한 개의 축두공을 가진 파충류. 그러니까는 그 뭐 영모명도 있는데요. 그게 뭐 아스파다인데요. 신이라는 게 하나, 아피스? 그게 궁형, 그 두개굴의 구멍이라는 거 한답니다. 그, 그게 왜 그 신체 구조상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단공류는? 두개골의 눈 뒤쪽 아래에 축두가 하나만 있는 동물들이라고 하네요. 아, 어, 두개골에. 네. 그리고 석영류는 비늘 모양의 피부를 가진 파충류 물이라고 합니다. 음, 한자를 쓰니까 어려워가지고 네. 단공류, 석현류. 비늘 도마뱀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네, 비늘 모양? 네, 비늘 도마뱀. 그러니까 피부가 약간 비늘 형태를 가지는 파충류 물이라고 음,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건 석현류가 단국류, 한다. 네. 그래서 도마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늘 모양, 뱀도 그렇고. 네. 음, 어, 아, 어, 오케이. 단궁, 이궁 이런 측두의 수로 크게 분류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혹시 단국류를 제외한 파충류들은 전부 이제 두개골 축두에 그 여러 개 그게 존재하는 걸까요? 음, 그, 죄송합니다. 너무 글쎄요.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도 단궁류와 석형류밖에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아,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예, 예, 우리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уп스. 아니, 그 우리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컴퓨터 검색 가능한 사람들이 찾아봐. 네, 하여튼, 아니, 우리, 다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요거는 더 찾아서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는 거야. 네, 그래, 진돈 나가. 예.
아무튼 다음에 네. 오게 되는 게 그 대멸종이라는 시점이 오는데 이때 지구 온난화가 좀 강하게 오면서 그 많은 종들이 이때 멸종을 했다고 해요. 그 기억으로는 90% 정도의 생물들이 이때 멸종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 당국류, 선형류, 그리고 그때 나온 최초의 온혈동물인 건치류 등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 친구들은 어, 턱이 턱에 변화하거나 아니, 눈, 귀, 뭐 골격, 털 등 체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게 됐대요. 그래서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런 특성이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전 뭐 파충류 같은 경우는 변온동물이라서 그 이런 체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생겨서 이 친구들이 온난화 때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 이게 다 멸종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그 앞에 요 바로 직전에 네, 정말 다양한 놈들, 맞습니다. 지 멋대로 생성되면서 생겼던 다양한 놈들이 결국 요 시기에 다 한번 정리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때 그 종들의 청소를 한번 하네. 홀로코스트가 한번 진행이 됐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그 종들이 없는 거지. 네. 이때 정리 한번 어, 되니까. 그래서 몇몇은 그냥 흔적 기관처럼만 남겨져 있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죠. 이때 멸종을 했는데 그냥 그 후대의 형질만 남아서 계속 계승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왜 지금도 진화가 똑같은 비슷한 놈들이 안 보이냐, 중간 계층이 안 보이냐, 네. 어쩌면 그런 걸 설명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어떤 마디가 있었다. 네. 네. 음, 그래서 여기서 이, 보면은 요것이 눈, 귀, 골격, 털, 체내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이 당국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 음, 그러니까는 포유류는 체내 온도 조절을 못 하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근데 얘는 파충류, 할 수 있는 파충류. 거. 이게 예, 포유류는 할 수 있는데 요 그렇죠. 과도기가 그러니까는 포유류하고 이제 파충류하고 포유류의 중간 단계 이게 당국류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 이 박주환 대표님 제가 말씀대로 이게 중간에 이거 이때 다 죽은 거죠 많이. 그렇지만 그, 살아남은 것이 이제 포유류로 변하든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그 시대로 갔으면 정말 신기한 것들 많이 봤을 텐데. 아, 90%가 죽어나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애완동물이 아니니까. 이 타임머신 빨리 만들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를 영화로 애니메이션이라도 만들면 좋을 텐데, 이걸 네. 그쵸? 진화 공부하는데. 막 그 다양한 종들이 예. 멸종 시기에 그냥 막 사라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면,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것들이 어떤 동물들인가 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그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이 대멸종의 시간을 정해놓고 거꾸로 1년, 아니, 일주일, 타임랩스 해가지고 네. 예. 대멸종까지 1년, 막, 어, 이렇게요? 일주일. 음, 대멸종까지 일주일 하고, 어느 거에 의해서 갑자기 다 한꺼번에 죽었다, 뭐 이런. 근데 그때, 여기 그 연도 단위가 네, 억년, 만년, 천만년 막 이러잖아. 네. 그 대멸종이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것 같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몇 천년에, 몇 천만 년에 걸쳐서 일어났을 것 같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극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네. 이거 제가 우성 씨랑 한번 이야기 잘 나눠봐서 이쁜 예. 시나리오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뭐랄까, 몇천 년 동안 됐다라는 설도 있지만, 한나란 씨의 화산으로 태양의 어떤 걸로 다 멸절했다. 뭐 이런 네. 것도. 영화적 허용으로.
영화로.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멸종 전에 아주 다양한 동물들을 막 그 상상해서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 만들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저 네, 뭐처럼 그러네요. 그 뭐지 그 우리 일본 그거 뭐예요 그거 그, 포켓몬 포켓몬 아, 같은. 네. 네. 이거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 그때 다 멸종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상상인데 뭐 그러네요. 그 근거 있는 그냥 상상이잖아. 가도 돼. 사람을 경험하지는 않았어. 네, 하여튼 재밌네. 네. 그래서 이때가 되게 포유류한테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 활동 반경을 넓히다가 어떤 맥락인가 싶었는데, 그, 기후가, 이전 종들은, 어, 몸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한정된 곳에서만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때 포유류가 드디어 체내 온도 조절 시스템이 생기면서 다양한 기후와 생태로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1천만 년 전쯤에는 이때부터 진정한 포유류가 출현을 하였다 말합니다. 이 중에 좀 깨알같이 석영류는 바다에 가서 거대 포식자로 변했다고 뭐 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요? 네. 네. 누가 그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아, 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네. 물에서 사는 놈들은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물의 온도에 적응해서 걔들은 사는 네, 거고, 이게 바깥으로 육지로 나오면서 이게 기후 변화라는 게 바깥은 물의 온도처럼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온도 조절 기능을 가진 놈들이 살아남는 그런 식으로 진화가 진행된대. 맞습니다. 또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은 어, 해수 온도가 막 몇 도만 올라가 또 막 집단 폐사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거기 연장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공룡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이때 산소 농도가 확 높아지면서 공룡의 큰 매스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 그, 이때 지상은 육식 공룡들이 많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낮에는 작은 포유류들을 계속 잡아먹다 보니까 포유류가 자연스럽게 야행성 생물로 전환이 되었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양소들을 어, 공룡들이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덩치가 커지면은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몸을 작게, 그리고 적은 영양소로도 몸이 유지되게 이런 크기를 줄이는 식으로 점점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룡들이 계속 오면 안 되니까 뭐 울창한 숲이나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생태계를 점점 옮겼고요. 그리고 6,500만 년 전쯤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멸종 때가 오는데 이때 뭐, 어, 뭐 대체로 운석충돌설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태양을 가리고 그 기후 변화가 다시 생기면서 23km 넘는 동물들은 대부분 멸종을 해버렸대요. 일단 산소도 적어지고 뭐 추워지고 다른 동물들도 많이 죽어 없어지니까 몸이 큰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살 수 있었던 동물들이 적은 양분으로도 살 수 있었던 이런 작은 파충류, 조류, 포유류들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틴 제니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작은 동물일수록 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이 강하대요. 근데 커다란 동물일수록 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가 되어야지 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전문화된 정도가 높아질수록, 고도화될수록 환경에 변화하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룡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멸종 이후 네네. 이야기를 어, 계속하자면
이때 하나의 대륙이었던 세상이 어, 때에 맞게 분리가 되면서 포유류들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전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각자마다의 환경과 뭐 생태계들을 만나며 좀 요금 진화를 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진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생태계가 분리되고 교잡이 일어나며 다양한 포유류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유류들을 보면은 다 대부분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다리를 가지고 있고 뭐 일부는 지느러미, 일부는 하늘로 날아다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한 덩어리의 포유류라는 게 좀 인상적인 부분인데 이들은 뭐 초식, 육식, 잡식, 알까지도 낳지만 대부분 새끼를 낳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캥거루처럼 그 자신의 새끼를 자신 몸에 있는 주머니를 품는 유대류가 있고 그 대부분은 이 태반 그리고 자궁 안에 품는 태반 포유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챕터는 젖기를 따라입니다. 그 포유류를 다른 척추 동물과 구분시켜주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수유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그 죽을 때까지 계속 치아가 교체가 되는데 포유류는 저희 유치가 빠지고 나면은 그 새로운 치아가 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 이런 파충류나 다른 이전 종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있는 편인데 포유류는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 뭐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씹을 수가 없으니까 어미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몸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덕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어, 그 식량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식량을 주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새끼에 대해서 안정성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포유류들의 종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상상하기 되게 쉬운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몸의 양옆이 아니라 위아래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덕에 호흡이 용이해지고 다른 대사와 체온 유지에 더 많은 산소를 쓰게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산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다른 종들은 그 심장이 4개의 방 형태로 3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포유류는 이때부터 4개의 방으로 진화를 해서 산소를 더 원활히 전달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중턱 관절 위턱과 아래턱으로 그 갈라져 있는 이런 턱 관절 구조가 되면서 그 동시에 청각이 같이 발달을 하게 된대요. 그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 이유 때문에 이빨을 저희가 꽉 물었을 때 이잉 하는 그 이명이 아, 들리는 게 그 영향에 닿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네, 나중 예전에 우리는 아가미가, 뭐지, 아가미로 발전하는데, 네, 우리는 턱하고 일부 내기, 안에 이렇게 네, 생기는 내기 있잖아요. 네. 고막? 이런 걸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턱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대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아마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저 할 때 나왔었던 얘기긴 해요. 맞습니다. 그, 또 공룡들이 싹 다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야행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주행성, 낮에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낮에 활동을 하면은 이제 어, 그 색수용체에서 명암 수용체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어, 설명이 바뀐 것 같네요. 이제 명암 수용체에서 색수용체로 바뀌었다라고 적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코호흡을 몸이 세워지면서 코호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이 덕에 후각이 발달을 하고 제 청각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종들 같은 경우는 저주파까지만 들을 수가 있는데, 이때 포유류는 고주파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턱의 일부가 고막과 중이고를 가진 정교한 귀의 형태로도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외부 기온을 처리해 열을 생성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그 체온 조절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특징을 보더라도 뭐 시각, 청각, 뭐 다양한 이런 지각 능력들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용하게 되는 정보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뇌의 가소성, 뇌의 용량, 뇌의 기능들이 더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결국 이거를 보면 네, 우리 뇌 구조에 보면은 이 감각기관하고 연결돼 있는 그 거리, 그 시각은 눈에서 이제 이 아까 원추세포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전기 신호로 바뀌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은 눈은 뇌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 신경은 이 후두엽에 있거든. 네. 여기 뒤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감각기관과 시각 중추 이 뇌에는 거리가 제일 멀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오래 전에 발달을 했기 때문에 시각은 그 뇌의 뒷부분에 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순서대로 하면은 코, 코도 사실 뭐 눈하고 위치는 똑같잖아. 감각기관의 위치는. 근데 후각 중추는 이 아, 뇌의 앞부분에 있어요. 이 코하고 붙어 있다고. 그리고 청각도 후각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이 귀 부분에 청각 저기도 있거든. 그런 걸 보면은 이거 지금 발달 순서대로 이게 뇌 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진화한 시각은 멀리 떨어져 있고 늦게 발달한 후각이나 청각은 뇌에 붙어 있고 거의. 그게 이거 순서대로 나타나네. 그 뇌과학에서도 그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 왜 시각이 시각 영역이 왜 뇌 뒤에 있냐? 이게 의문 중에 하나였거든. 가까이 있으면은 전달 속도도 빠르고 시각을 빨리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뒤통수에다 갖다 놨냐는 거지. 음, 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뇌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 이게 감각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후각하고 청각은 상대적으로 시각에 비해서 늦게 이게 발전한 거네 지금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그냥 추측해 보자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용체를 늘리는 과정에서 후각과 청각이 발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도 드네요. 음, 그러니까 동물들의 진화 과정에서 감각기관 가운데 이제 촉각은 뭐 그건 박테리아 때부터 네. 발달을 한 거니까 음, 선보나 이런 거의 움직임이라는 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 그 촉각은 이미 발달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발달한 그 감각기관이 시각이라. 왜냐면 음, 식물도 시각이 있잖아. 이게 그 햇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사실은 시각이라고. 이렇게 복잡해서 구조가 지금은 빛이나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명암이나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각이 더 발달해서 우리 눈이 된 거이지.
시각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감각기관은 빛을 인지하는 능력이거든. 근데 왜 앞부분에서도 일장인가 이장이 그런 거 나오잖아. 박테리아도 햇빛 있는 쪽으로 수영을 해간다고.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빛의 감지 능력은 조기부터 발달을 한 거야. 동물들은 대부분 다. 음. 식물도 이렇게 햇빛을 따라서 다 움직이잖아. 저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따라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 중에는 시각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유도 걔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지. 음, 음. 조기부터 필요했던 거지. 그래요.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그 인간의 가장 가까운 형태인 영장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천만 년 전이고요. 일단 원원류에서부터 시작을 한데요. 이 친구들은 일단 기립된 형태인데, 기립된 형태로 남은 순발로 무언가를 쥘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눈이 얼굴 측면에 점점 정면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눈으로 원근감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덕에 거리 감각이 강해지면서 뭔가 도약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직접 짚거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립된 형태니까 양팔이 남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뻗을 때, 뭔가 잡기 위해서 뻗을 때 반대쪽 손을 반대쪽으로 남은 손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균형을 잡는다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류에는 유인원과와 인관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유인원과의 출현, 그러니까 중심화가 발달을 하면서 그 원추세포에 집중된 이런 그 중심화가 발달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다양한 색감들을 더 감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존의 그 유인원 이제 포유류는 밤의 색감보다는 이런 명암을 통해 사물을 구별한 반면, 이제 유인원으로 발전을 할수록 이 더 다양한 RGB 값들을 더 민감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됐나 봐요. 그래서 자연에서 좀 다른 색의 사물 아니면 다른 색의 뭐 포식자들을 쉽게 더 감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까 몸집이 다시 점점 커지게 됐나 봐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족보행의 형태를 취하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원숭이, 뭐 고릴라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 물론 이족보행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엔 사족보행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 몸집이 커지면서 많은 영양분을 취해야 되고 더 효율 높은 고열량의 에너지를 되기 때문에 뭐 잎사귀 같은 식물보다 뭐 과일들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됐대요. 그래서 다른 군락들과 뭐 과일 경쟁을 하는 등의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더 효율 좋은 그 식량을 얻기 위해, 왜 스타크래프트 하다 보면은 좀 어, 핵심되는 그런 멀티 같은 곳들 먼저 취하려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택각이 발생하면서 뇌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더 좋은 효율 좋은 뇌로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뇌의 점점 뭐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과일 경쟁이라는 여러 맥락이 겹쳐지면서 내, 뇌의 인지 능력이 점점 향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다른 또 집단이랑도 전투를 해야 하니까 근력만큼 지능까지 또 생존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지능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데도 생태계에는 지배적인 종이 없었대요.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간마저도 그때는 중간 포식자였지만, 그 7천만 년, 3천만 년 사이에 좀 놀라운 인지 능력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데, 어, 말하기는 어떤 유전적 돌연변이 같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결국 핵심은 추상적 사고와
언어 능력의 발달이 호모사피엔스를 자기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한 동물들을 사냥하고 지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요 7만 년, 3만 년 사이에 일어난 변환 사건이 네, 가상의 세계를 생각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피엔스 그 책에 나오는데, 그거의 이제 증거물로 지금 발견된 게 어, 사자인상. 네, 몸은 사람이야. 근데 얼굴은 사자. 그러니까 그런 동물은 화석을 다 뒤져봐도 그런 동물은 없었거든. 네, 근데 그런 코끼리 뼈로다가 그런 사자인상을 만들었던 게 탄소 영대를 추정해 보면은 한 4만 5천 년 전이라고 하더라고. 네, 그게 사피엔스 그 그림이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요 시기야. 바로 7만 년과 3만 년 사이 딱 중간이 4만 5천 년이잖아. 네, 이때 인간의 뇌에 새로운 혁명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 가상의 세계를 그때 처음 유인원이 생각해낸 거지. 음, 있지도 않은 거를 있는 것처럼 그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이제 다른 유인원들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 상상력이 늘어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상상력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지. 맞습니다. 인류는 이때부터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이고, 똑똑하네. 어, 감사합니다. 소재자 맞네. 감사합니다. 맞아. 그 얘기야, 그 얘기. 모델링을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아, 근데 그, 그런데 참 순식간으로 유인원까지 왔네요. 맞습니다. 이 얼레벌레 한 몇 억 년을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좀 급하게 가시네. 네, 이 사람은 뇌에 관심이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앞에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라는 거죠? 네. 근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버리면 뇌과학책이 돼버리니까 예, 이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달, 예, 디벨롭먼트, 그리고 이볼루션, 이버디버지 그게 이제 음, 진화와 발달, 어떤 신체 기능의 발달, 이거를 동시에 연구하는 생물학 분야가 이제 이버디버 분야를 이 사람이 뇌과학은 대부분 뇌과학 책들은 이미 완성된 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뇌가 형성되게 됐는가를 이런 생물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증거를 다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을 음, 쓴 것 같아, 보니까. 네, 어쩌면 좀 이게 빨리 자기도 가고 싶었겠네요. 앞에서 지가 본론도 아닌데 벌써 절반이나 썼다고 그러고 있었겠네요. 예, 네. 책 반을 하려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 좋아하는 이야기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부터 나 이야기한다. 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좋아요. 이게 끝인가? 이제 7챕터, 여기서부터 8챕터인데, 사실, 여기까지는 읽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한 8부터 오면서, 내 이야기 하니까,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퀄리티가 확 떨어질 겁니다. 그, 챕터 아니요. 8에는 이제 척추동물 이야기 다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명체, 무릇 생명체라 함은, 뭐, 자기보호, 에너지 유지, 배설, 번식 등이 다 갖춰야 되는, 그 기본 시스템을 다 갖춰야 한대요. 근데 이런 어떤 경쟁 방식을 채택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이 파워 플랜의 조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 이건 신체 그리고 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인간 혹은 생명체가 그 이 생물학적 칵테일 같다고 느껴졌어요. 환경과 목적에 따라 결국
만들어져서 느껴지는 맛은 전혀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화사한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예, 사실 여기 지금 계신 6분 중에도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누구는 좀 더 가고, 누구는, 누구는 이제 바보스러우면 계속 도태되고, 똑똑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생존성이 높아지니까 계속 더 남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맞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다음으로는 막 중추신경계나 뭐 말초신경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시스템이 그 말초신경계가 외부에서 감각을 받아와서 중추신을 넘겨주고 그리고 해석된 정보와 반응을 감각기관으로 보내주면은 그대로 뭐 행동을 한다. 그런 척추동물의 신경계가 그런 시스템을 채택을 했다. 뭐 이게 가로 무늬근의 산물이고 뭐 호흡계나 소화계, 순환계 이런 것들은 뭐 평활근과 심근이 관여를 한다. 막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요점은 앞서서 말을 했던 그 상황에 따라 뭐 환경에 따라서 뭐 파워 플랜을 조합을 한다라는 거에서 크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얘들도 큰 범위에서 척추동물의 파워 플랜이 조금씩 변형이 있을 뿐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뿌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 뇌는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좌우 대칭 구조를 우선 가지고 있고 전뇌, 중뇌, 후뇌 부분으로 나뉜대요. 그래서 후뇌는 생존에 필요한 이런 식물성 기능, 그리고 중뇌는 운동 반사, 골격근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전뇌는 학습, 숙고, 의사결정을 하는 추상의 부분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이 망가지면 이런 기능이 안 되는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이 부분이 이 부분만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이 전뇌, 주뇌, 후뇌가 전부 아울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기능이 특정 뇌 부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저번에 그 대표님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뇌가 어느 곳에나 다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거기에 좀 연장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드비히의 사다리입니다. 음, 척추동물 뇌 진화 과정. 어, 이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진화를 한다라고 설명한 이론인데 어, 이 루드비 에딩거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저핵을 시작으로 점점 구피질, 심피질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그 확장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익숙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전뇌의 경우 뭐 어류에서 포유류 진행에 따라 이 점점 크기와 복잡성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과 종이 분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구조층이 생기면서 이 뇌가 발달하고 팽창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다루는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딩거 이론의 핵심은 진화는 축적식이다. 어, 피질과 피질 하부에 새로운 영역들이 순차적으로 더해지면서 발달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전뇌는 이 기저핵을 담당을 하고 이 파충류가 진화를 하면서 이 기저핵이 점점 커지고 초기 표류로 진화를 하며 구피질 그리고 현대 표류로 오면서 신피질이 발전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점점 종이 최신화될수록 더 신피질이 팽창을 하면서 우월한 종으로 나아가는 사다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여러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진화
진화는 정점으로 나아가는 진보가 아닌 불규칙하게 뻗어나가는 가지와도 같다. 그리고 엠 버틀러, 윌리엄 호도 말하길 진화는 우열이 아닌 다양성을 만드는 과정이며 자연 선택일 뿐이다. 어, 결과적으로 진화의 계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사다리에 올라가는 그 계측적인 접근보다 뻗어가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이 이 루드비히의 사다리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3일체 유혹도 루드비히의 사다리의 연장에 있는 건데 이때는 아직 에딩거의 이론이 공격받기 전에 나온 이론이래요. 풀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건데 이 사람은 좀 정신병리학 쪽에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신경증 등이 신체 장애를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쪽에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 상태가 신체 생리 조절 기능에 영향을 준다, 방해를 한다라고 추측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심피질이 연구가 많이 이상하네. 되었다고 하는데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피질 쪽에 집중을 했대요. 당시 구피질이 시상하부와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 시상하부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정신에 영향을 줬을 때 신체에도 좀 데미지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에딩거의 이론을 적극 차용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파충류뇌, 구포유류뇌, 심포유류뇌라는 3분해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뇌는 좀 더 공격적이고 본능에 해당하는 반응, 구포유류뇌는 구피질, 해마와 대상피질로 이루어진 구피질과 연결된 편도체, 경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변연계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연계에서 최초의 감정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섭식, 방어, 번식 등의 행동과 관계되었는데 그래서 감정 덕에 새로운 반응을 학습하고 유연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충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되지 않아서 과거의 사례나 그런 것들을 답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유류는 변연계의 영향 덕에 여기서 벗어나서 더 다양한 배움과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당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핫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 맥클레인이 변형계가 이드의 집이며 정신질환의 근원인 것 같다라는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막 나왔을 때는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결국 에딩거의 모델을 계승한 거다 보니까 문제점도 똑같이 계승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능적 반응, 감정적 반응이라는 앞서 말한 파충류 내, 포유류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작용들이 뭐 다른 파충류와 교류에게도 발생을 하면서 이거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에딩거 모델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던 이건 계층적인 문제가 아닌데 계층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등의 비판을 받으면서 이 가설이 반려가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남긴 유산이라고 한다면 뇌과학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운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다인의 혼란스러운 감정 심리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한 17세기만 해도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 같다. 뭐 인간만이 이 이성과 마음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었는데 다인이 등장하면서
인간도 그 동물의 연장이지 않나? 라는 그 논의를 던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힘입어 데스먼드 모리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벌거벗은 유인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어, 행동 반응, 어, 행동은 모든 동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이 위협을 느낄 때와 인간이 위협을 느낄 때 그 행동이 같다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가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감정은 행동의 원인이다. 뭐 어떤 이성적인 그 반작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감정은 결국 포유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감정 형태, 감정 상태인데, 이런 감정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 책에서 인간과 포유동물의 표정과 자세를 비교하는 사파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 표현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기저에 담겨 있는 그 나타나는 것들은 같은 생리적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거다. 다만 인간은 언어도 사용할 수 있을 뿐이기에 더 복합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인의 한계라고 한다면 어, 이게 생리적 반응으로 감정을 설명했지만 의식적 경험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뭐 감정을 움직임과 표현의 진화로 설명했기 때문에 나오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지만 결국 이 덕에 감정의 본질에 대해 다루는 뭐 인지심리학들이 발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챕터인데, 인지심리학이지. 어, 그럼 기본 감정은 얼마나 기본적인가?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되게 중요한 학자라고 기억을 하는데, 어, 감정은 사건에 대한 신체 반응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정서의 상태다. 말이 복잡한데, 음, 이 감정이 내 행동을 보고, 나 이런 걸 느끼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자극과 신체 반응, 인식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곰을 봤을 때, 곰이 두려워서 내가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기 때문에 곰을 무섭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요점은 감정을 유발하는데 신체 반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앞서 말한 두 학자들 때문에 그렇게 그 곽강을 받지 못했었는데,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그 이후 다가오게 될 인지혁명 이후로 많이 관심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감정마다 그 특정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이런 상태가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해당하는 자극이 오면은 공포 상태가 되고, 내가 공포가 왔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런 신경 모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반 톰스키, 뭐 폴 에크먼 같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에 더 집중을 하는, 이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생각을 만든다 라는 유의 학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 우정 체계 또 그 연장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연구는 좀 더 디스토피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쥐가, 쥐의 뇌가 어떤 특정 감정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자극을 하거나 거세를 시켜버리면 특정 감정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연구가 이 감정 운영, 이 판크세크 씨의 그 학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를 손상을 시켰을 때, 그, 위험 상황에 직면을 하더라도 그에 맞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동물의 감정 행동도 이렇게 회로처럼 제어를 할 수 있다면은 인간의 감정도 관장하는 회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꽤 섬뜩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당시에 의인화 논쟁이라는 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동물도 그 감정 연구가 동물 실험까지 확장되면서 동물도 인간이랑 같은 감정 느끼는 거 아니야? 에 해당하는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스 드발이라는 사람은 불필요한 의인화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숙련된 관찰자가 관찰자의 관찰과 추측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지만 이마저도 어, 실험을 하다 보면은 더 몰입하게 되고 그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비판을 받았고 뭐 제임스 코언 감정은 그 자체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기여하는 요인이다. 또 말을 했습니다. 그 작가는 그 주관적 경험이 감정이다. 뭐 프로그래머된 회로가 아니라 개인의 번영에 영향을 끼치는 인지적 평가가 감정으로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7, 8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았어요.